옆쪽의 씨를 왜 살려두는가? 평안도 산골 마을 어귀에 내걸린 방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글귀가 가리키는 대상은 불과 3살배기 아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두가 이 아이를 저주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청의 천한 불목하니 글자 하나 모르는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두가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여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남의 자식을 지켰을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바람이 거칠기로 이름난 평안도 깊은 산골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겸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어린 나이에 세상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죄인의 핏줄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윤겸의 아버지 윤상원은 본래 평안도 지방 군영의 군관이었습니다. 무예가 뛰어나고 성품이 고đạt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든 성품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당시 평안 가명에는 탕관오리들이 군량미를 빼돌리고 백성들의 군포를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윤상원은 이를 참지 못하고 장계를 올려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정의는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오히려 탕관오리들이 먼저 손을 써서 윤상원을 영모에 연루시켰습니다. 군영의 무기를 빼돌려 모반을 꾀했다는 거짓 증언이 이어졌고 조작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윤상원은 역적으로 몰려 서울로 압송되었고 국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처형되었습니다. 그날은 윤겸이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관청에서는 역적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윤겸의 어머니는 충격과 병고로 아이를 낳은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 아이를 거두는 자는 역적의 무리로 간주하겠다. 관아의 엄포는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윤겸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산속 토막집, 그곳이 아이의 유배지이자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만은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이네였습니다. 그녀가 내린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결정이었고 그 선택이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인애는 본래 관청 부엌에서 불을 떼던 관노 출신 불목한이었습니다. 신부는 천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복인애에게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비록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복인에는 아이를 덕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덕을 쌓고 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인의 남편은 군역 중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을 쌓는 공사 중에 돌이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 깔린 사람 중 하나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관에서는 보상은커녕 시신조차 제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인에는 홀로 남편을 장사 지냈고 젖먹이 딸을 품에 안은 채 관청에 불목하니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복인에는 자신의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딸아이에게 죽이라도 먹이려 했지만 어린아이는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덕임이가 숨을 거둔 날, 복인에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몸을 안고 흔들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딸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복인에는 살아갈 이유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밤이 되면 쓸쓸히 잠드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인에는 관아마당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겸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내 덕임이와 같은 나이구나. 복인에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갓난아이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복인애가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복인애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준 인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 작정이냐? 관아의 하급 관리가 복인애에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역적의 자식, 그 아이를 복인애가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복인애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역적의 씨를 키우겠다니. 내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하지만 복인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젖이 마르기도 전에 주인을 잃은 아이를 보는 것이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인애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으로 키웁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그저 어미를 잃은 불쌍한 아기일 뿐입니다. 관아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칫거리를 떠안아주는 사람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다. 하나 마을 안에서는 키울 수 없다. 산속 깊은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도 마을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복인애와 윤겸은 산골의 토막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짐승들도 잘 찾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허름한 오두막. 그곳이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산골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관아에서 주는 양식이라고는 한 달에 쌀 한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겨가 섞이고 돌이 섞인 짐승 먹이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인애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도라지, 더덕, 고사리.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캐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욱 고됐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다니며 얼어붙은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얼음을 깨는 일은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복인애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발에는 동상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나무를 뜯고 여름이면 산딸기와 머루를 따서 팔았습니다. 가을에는 도토리와 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렇게 사계절 내내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배는 늘 고팠습니다. 복인애는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면 자신은 윗물만 마시고 아래쪽의 알맹이는 모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겸아, 많이 먹어라. 크게 자라야 한다. 아이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복인애는 윤겸 앞에서만큼은 밝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슬퍼할까봐, 아이가 미안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윤겸이 5살이 되던 해 복인애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겸아, 사람은 배운 만큼 산다. 글은 배워야 한다. 하지만 복인애 자신은 글을 몰랐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 글 한자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인애는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복인애는 장터에 갈 때마다 글이 적힌 종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 집에서 버린 책장 몇 장을 주워왔습니다. 찢어지고 해진 천자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글자란다. 하늘 천, 땅 지. 복인애는 장터에서 들은 대로 다른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엿들은 대로 윤겸에게 가르쳤습니다. 직접 읽어줄 수는 없었지만 옆집 아이가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외워서 윤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대신 솔가지를 태워 불을 밝혔습니다. 기름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복인애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단다. 잘 보거라. 윤겸은 놀라울 만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복인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금방 이해했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책이었습니다. 천자문 몇 장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인애는 고민 끝에 장터의 서당 밖에서 훔쳐듣기로 했습니다. 새벽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 마을의 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윤겸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훈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나.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우니. 복인애의 기억력도 대단했습니다. 비록 글을 몰랐지만 소리로 듣는 것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윤겸은 날이 갈수록 영특해졌습니다. 어느덧 사서상경의 내용을 소리로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글자로는 다 쓰지 못했지만 뜻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인애는 그런 아이를 보며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나갈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겸아, 내가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미는 그것만 믿는다. 복인애는 밤마다 아이가 잠든 뒤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를, 그리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윤겸이 10살이 되던 해 평안 가명에 새로운 감사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도혁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민도혁은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벌했습니다. 어느 날 민도혁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산속에 역적의 자식이 살고 있으며 그 아이가 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글을 배운다고? 이것은 조정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다. 민도혁은 즉시 포졸들을 보내 윤겸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산골 토막집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 윤겸, 관아로 따라오너라. 복인애는 아이를 뒤로 숨기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글자 몇 개 배운 것뿐인데.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을 끌고 관아로 향했고 복인애도 뒤따라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민도혁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역적 윤상원의 자식이냐? 10살 아이에게 던지는 말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겸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이 말에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민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죽은 역적을 두둔하느냐? 이 아이를 당장 곤장으로 다스려라. 포졸들이 윤겸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10살 아이의 가냘픈 몸이 차가운 나무에 묶이는 순간 복인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치십시오. 아이 대신 제 등을 치십시오. 복인애는 형틀 앞으로 달려가 윤겸을 감쌌습니다. 포졸들이 복인애를 떼어내려 했지만 복인애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핏줄은 없으나 제 젖과 제 목숨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 제게 벌을 내리십시오. 복인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민도혁은 냉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나서는구나. 좋다. 내가 대신 맞겠다면 맞아보거라. 곤장 30대를 쳐라. 복인애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윤겸은 울부짖으며 복인애를 불렀지만 포졸들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미, 어미, 겸아, 괜찮다. 어미는 괜찮단다. 복인애는 아이를 향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복인애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복인애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피가 스며 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윤겸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도혁은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20번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 복인애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아, 울지 마라. 어미는 괜찮다. 복인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윤겸을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에 관아의 하급 관리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내 30대의 곤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복인애는 형틀에서 풀려났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등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살점이 뜯겨나간 곳도 있었습니다. 윤겸이 복인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복인애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미, 어미, 제발 눈을 떠요. 복인애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윤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어미는 괜찮아. 복인애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윤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어미가 더 아프다. 그날 복인애는 포졸들에게 엎혀 산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앓아누웠습니다. 등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윤겸은 그 열흘 동안 복인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와 다리고 물을 떠다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어미, 제발 낳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글을 배우지 말았어야 했어요. 윤겸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글을 배우지 않았다면 복인애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인애는 열이 조금 내린 어느 날 윤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겸아, 글은 계속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 복인애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의 앞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조용해졌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복인애가 받은 곤장의 아픔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겸은 더욱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인애 몰래 배웠습니다. 복인애가 다시 곤장을 맞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복인애가 잠든 후 달빛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도록 추웠지만 윤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복인애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겸은 15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탓에 몸은 튼튼했고
매일 글을 읽은 덕분에 학식도 쌓였습니다. 그해 가을 윤겸은 복인애에게 결심을 말했습니다. 어미, 저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복인애는 놀라 물었습니다. 한양이라니? 거기는 너무 먼 곳이다. 그리고 내 신분으로 어떻게?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기록을 찾아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인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겸의 눈빛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하지만 약속해다오. 내 몸 건강히 지키고 바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윤겸은 복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미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윤겸은 산골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복인애가 평생 모은 돈과 약초를 팔아 만든 돈을 보따리에 싸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책도 사고 밥도 사 먹어라. 굶지는 말아야 한다. 복인애는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토막집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윤겸은 먼저 성균관 근처의 서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자식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늙은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몽수였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선비였습니다. 윤겸은 정몽수의 집 앞에서 사흘 밤낮을 꿇어앉아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소생은 배움을 갈구하는 자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정몽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윤겸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다. 하나 내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학문에만 전념할 것을 맹세하라. 윤겸은 기쁜 마음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정몽수 문화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수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서상경을 읽고 낮에는 역사와 병법을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글짓기와 서예를 익혔습니다. 윤겸은 다른 제자들보다 2배로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고 쉬는 시간에도 글을 썼습니다. 산골에서 혼자 배운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새로웠고 배고팠습니다. 정몽수는 윤겸의 열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윤겸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게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말해보지 않겠느냐? 윤겸은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아버지의 이야기, 자신을 키워준 복인애의 헌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까지 말입니다. 정몽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었구나. 내 아버지 윤상원, 나도 그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많은 이들이 그것이 조작이라고 의심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윤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도. 정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벼슬을 버린 몸이다. 힘이 없다. 하나 내가 실력을 쌓는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거라.
그 후로 윤겸은 더욱 매진했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정몽수가 윤겸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게 가르칠 것이 없다. 내 실력은 이미 나를 넘어섰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내 뜻을 펼쳐라. 윤겸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을 떠나기 전 윤겸은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승정원의 기록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당시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이성훈이라는 관리가 윤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윤겸이 쓴 상소문을 보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소인 윤겸이옵니다. 이성훈은 윤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 함께 진실을 밝히세. 이성훈은 비밀리에 당시 윤상원 사건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윤겸도 함께 밤낮으로 문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서가 조작되었다는 것, 무기거래 장부가 위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 탕관오리였던 자들의 비리가 담긴 문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성훈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임금께 직접 상소했습니다.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윤상원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관직을 복권시키고 역적의 낙인을 지웠습니다. 윤겸은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윤상원의 복권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뻐했지만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성훈 어사의 추천으로 윤겸은 정식으로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윤겸의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과거 시험날 윤겸이 쓴 답안을 본 시험관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토록 통찰력 있는 글을 쓰다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윤상원의 아들 윤겸이라 합니다. 그 윤상원 말인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산골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어찌 이런 학문을 쌓았단 말인가? 윤겸은 당당히 장원급제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에서 과거 장원으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람들,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권세를 얻고자 접근하는 사람들. 하지만 윤겸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안도 산골의 허름한 토막집이었습니다. 윤겸이 산골에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산길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토막집에 가까워지자 복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은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어미! 윤겸의 목소리에 복인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윤겸인 것을 알아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겸아, 겸아, 정말 내가 맞느냐? 윤겸은 복인애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그만 고생하십시오. 아버지의 누명도 벗겼고 저도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제 어미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복인애는 윤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다, 겸아. 정말 잘했다. 내 아버지도 저승에서 기뻐하실 게다. 하지만 복인애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되셨으니 내 아들아, 나는 여기가 좋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이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구나. 윤겸은 복인애를 설득했습니다. 어미, 한양에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십시오. 하지만 복인애는 완강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곳이 좋다. 내가 자란 이곳,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이곳에 남고 싶구나. 윤겸은 결국 복인애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토막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방에는 두꺼운 이불을 들이고 부엌에는 쌀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겸은 한양과 평안도를 오가며 복인애를 돌봤습니다. 관직이 바쁠 때는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 복인애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윤겸은 복인애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제가 어렸을 때 왜 저를 거두셨습니까? 모두가 등을 돌렸는데 어미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복인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널 봤을 때 내 울음소리가 내 덕이미와 같았다. 그리고 내 눈을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았단다. 복인애는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란다. 진심으로 아끼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너는 내 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내 가슴에서 자란 아들이다. 윤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복인애를 꼭 안았습니다. 어미, 저도 어미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후로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윤겸은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버지처럼 탕관오리의 비리를 고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윤겸이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그는 늘 평안도 산골을 잊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반드시 복인애를 찾아갔습니다. 복인애는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윤겸이 올 때마다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어미,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 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어미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두 사람은 그렇게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복인애가 병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아 기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윤겸은 즉시 한양에서 최고의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수를 다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윤겸은 복인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직도 잠시 내려놓고 밤낮으로 복인애를 간호했습니다. 복인애는 임종을 앞두고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겸아, 너를 키운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후회는 없다. 윤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미, 저야말로 어미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복인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윤겸은 복인애를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산골의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참된 어머니가 잠들다. 핏줄은 없었으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신 분. 조선의 역사책 어디에도 복인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겸의 삶 깊은 곳에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한 아이를 사람으로 키워낸 한 여인의 온기가 영원히 남았습니다. 윤겸은 평생 복인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산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글을 읽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윤겸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복인의 할미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사 때마다 할미를 함께 모시고 할미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라.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윤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혈연의 경계를 넘어 한 여인이 보여준 숭고한 모성애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복인애는 글자 하나 몰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윤겸은 훌륭한 학자가 되었지만 가장 큰 스승은 바로 복인애였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빛을 발합니다. 복인애와 윤겸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꽃다물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